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휴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9일 만에 출근해서 업무를 받습니다. 어젯밤 10시 법원이 징계의 효력을 중단시킨 직후 그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직무 배제를 중단시키는 법원 결정으로 대검청사에 복귀했을 때 밝힌 소감에서 딱 상식이라는 단어 하나가 추가된 소감이었습니다. 먼저 양수연 기자입니다. 법원의 징계 중지 결정 14시간 만인 오늘 정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대검찰청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된 지 9일 만에 출근입니다. 지난 1일 법원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를 정지시켜 복귀할 당시엔 이례적으로 출근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이 성탄절 휴일이고 코로나19 확산세도 감안해 출근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귀 메시지는 그때와 비슷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동안 직무를 대행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구치소 코로나19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월성 원전 등 주요 수사 보고는 내일부터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 저녁 10시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로 인해 검찰총장으로서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지난 직무 배제 결정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를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징계 효력은 징계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본안 소송이 끝나고 30일까지 중단됩니다.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을 넘길 가능성이 있어 정직 2개월 징계는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윤 총장의 복귀로 월성 원전 수사와 법무부의 대검찰청 감찰 과정에 대한 수사 등 여권과 대립해온 각종 수사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네, 이번 결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들어봤고요. 이제 그래도 남는 의문점을 검찰 담당하는 양수연 기자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양 기자. 이 결정이요, 정식 재판에 대비한 이제 임시적 조치란 말이죠. 그런데 결정 내용을 보면 이제 거의 정식 재판 정도로 판단을 많이 했어요. 네, 어제 나온 결정은 징계의 집행, 그러니까 윤 총장이 당장 출근을 못하는 상황을 먼저 좀 멈춰달라는 거였고요. 이제는 징계를 아예 취소해라라는 이 소송이 남아있는 건데 같은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전해드린 대로 재판부는 징계의 절차상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지적했죠. 이런 식이면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뜻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붙여놨습니다. 결과를 미리 점치긴 이르지만 본안 소송도 윤 총장이 유리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 재판부가 그대로 이제 본안 재판도 진행을 한다는 건데 징계한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재판에서 따져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절차가 아니라 징계의 사유가 정당했는지 이 공방은 본안에서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윤 총장 말대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면 왜 일부만 골라 문건까지 만든 건지 또 실제 공소 유지에 어떻게 썼다는 건지 납득 어려운 점들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측근감싸기라는 논란을 부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혐의도 관심입니다. 윤 총장이 감찰 시작을 언제 알았는지 또 수사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건 규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뉴스 시작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윤 총장이 이제 헌법과 법치주의에다 오늘 이제 상식을 언급을 했어요. 이게 그냥 한 말로 들리지 않거든요. 네, 최근 두 차례 직무 복귀 상황을 맞은 윤 총장이 이번엔 헌법과 법치주의 말고도 상식을 지키겠다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여권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요. 상식이란 말이 붙은 건 징계 자체가 무리했다는 걸 거듭 강조하면서 사실상 공세 수위를 높인 걸로 해석됩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법무부 측 법률 대리인도요, 어제 결정에 불법하는
불복하는 즉시 항고를 할지 이번 연휴 안에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아서 다시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약 추 장관의 사표 수리가 늦어질 경우 윤석열 총장의 측근을 잘라내며 충돌했던 올해 초 검찰 인사 때처럼 내년 인사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충돌이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소연 기자였습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금까지 동부구치소에서는 수용자의 5분의 1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형 건물이어서 밀집도도 높았고 주로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집단 감염에 취약했다는 분석인데요. 방역당국은 확진된 재소자들을 외부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자가격리 중이던 아버지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서울 동부구치소의 교도관이었고 이 교도관과 접촉했던 구치소 동료와 재소자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보름 만에 확진자는 29명까지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자 구치소는 2차례나 전수검사를 벌였고 현재까지 구치소 종사자와 가족, 지인 그리고 재소자 등 전국적으로 514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가족관계를 통해 수용시설인 구치소 집단 감염까지 이어진 겁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가 동부구치소 건물의 구조적 특성 때문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층의 낮은 건물들이 있는 다른 구치소와는 달리 동부구치소는 12층짜리 5개 동 아파트형 고층 건물입니다. 이 때문에 널따란 야외 운동장도 없고 대부분의 활동은 실내에서 이뤄졌습니다. 과밀 현상도 심각해 수용 정원은 2,000명이지만 이보다 1.2배 수준인 2,400명이 수감돼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제대로 된 격리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독실 숫자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껴서 여러 명의 이제 확진자들이 같이 이제 수용을 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좀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재소자 470여 명을 새로 만들어지는 구치소나 비어있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집단 감염이 우려되자 법무부는 앞으로 신규 입소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격리 기간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정부가 이 병원에 의료진을 긴급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60명이 넘는 환자들이 옮겨갈 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 입원해 있던 93살 A씨는 2번이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습니다. 6명이면 4-5명 정도가 확진이 나왔으면 그중에 음성이신 분은 그대로 놔둬버린 거래요. 정말 이거는 안 걸리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잖아요. 결국 A씨는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21일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으로 겨우 옮겨졌지만 어제 사망했습니다. 입소자 가족들은 확진자와 분리하지 않는 코호트 격리는 치료가 아니라고 분노합니다. 첫 번째 음성 나온 날 이미 빼냈어야 돼요. 그렇게 가다 놔버리면 다 죽으라는 말밖에 더 돼요. 이거는 코호트 격리가 아니에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요양병원에선 사망자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80대 남성 1명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지며 오늘까지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21명은 전담병원으로 옮겨지길 기다리다 요양병원 안에서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확진자만 163명. 재난 상황인 요양병원 내부에선 의료진들도 확진 판정을 받은 채 입소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근본 오류는 병상이 없다라는 거고 병상이 그 시기에 없었다. 지금도 없다. 지금 요양병원이 하나 더 있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걸요? 현재 병원 안에는 63명의 확진자가 전담 병상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이 요양병원에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긴급 지원 인력 10여 명을 투입해 의료 지원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한진택배 기사가 배달 중에 또 쓰러져 사흘 동안 의식이 없습니다. 나이는 40살, 주로 과로가 불러오는 뇌출혈입니다. 한진택배는 진작에 밤 10시 이후 배송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택배 기사들은 배달 완료 문자만 밤 10시 전에 미리 보내놓고 새벽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시장. 택배기사 한 명이 수레에 스티로폼 상자를 가득 싣고 옵니다. 정육점에 하나를 넘겨주고 2개째 나르려던 순간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쓰러진 택배기사는 한진택배 소속 40살 김모 씨. 정육점 직원들이 뛰어나와 흔들어 보지만 김 씨는 차가운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눈을 뜨신 상태로 기절을 하셨더라고요. 흔들어 보고 기사님을 불러봤는데도 의식을 못 차리셔가지고 10분 뒤에 도착한 119 구급대가 응급 조치를 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2번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픈 기록도 없고 병원 간 기록도 없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배송 내역을 보니까요. 거의 16시간을 일을 한 거더라고요. 김 씨는 매일 아침 7시까지 물류센터로 출근해 분류 작업을 하고 오후에야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엔 밤 12시 가까운 시각까지 고객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새벽 1시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배기사 김 씨가 배송했던 스티로폼 상자입니다. 상자 위에는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당일 배송을 해야 한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하루 배송 물량은 300개에 달했고 시장 골목처럼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아 쫓기듯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진택배는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중단했다고 했지만 기사들은 배송을 안 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낸 뒤에 새벽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9시 반 전에 이미 배송 완료치고 나머지를 배송해라. 나흘 동안 노동자 2명이 뇌출혈로 쓰러진 한진택배는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김 씨가 회복한 뒤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